또 우리 그 반가운 소식 들려온 게 국회에서 배당소득 네. 분리과세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고 세율이 30%라고는 합니다만 정부안 35%,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5% 중간. 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소영 의원에 가깝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한숨 돌렸어요. 그러니까 50억 원 미만, 그러니까 3억 원 초과 50억 원 미만 그 구간이 25%고 네. 3억 원 미만이면 20%의 분리과세니까. 네, 그렇죠.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 95% 정도는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다. 30억 이상 배당, 주식 말고 배당으로 30억 이상 받으시려면 주식이 정말 많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얼마 있어야 기업의 되나? 거의 뭐 최대 주주 정도. 30억 받으시려면 1,000억 정도 이상 있으세요. 한국의 평균 배당률 따지면 한 5,000억 가까이 있어요. 4, 5... 주식만. 예, 1,000억 받아봐야 3%가 돼야 30억이잖아요. 예, 3%가 안 되거든요. 한 2% 내외, 그 다음에 잘 주는 회사들이 이제 3% 넘는 거지. 그냥 평균으로 다 따지면 그보다 훨씬 못해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한테는 이건 적용이 안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적용이 되는 내용이죠. 그 안쪽에서. 네. 예, 거의 커버리지가 한 90몇 % 이상은 다.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3억 이상 받으시려면은 주식이 적어도 제가 보니까 한국 평균으로 따지면 200억 정도 있으셔야 되거든요. 한 종목이에요, 그것도. 네. 예, 그러니까 사실 한 종목에 200억 이상 가지신 분들은 숫자적으로 매우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대부분 분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은 처음에 이제 타이틀이 30%로 나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분리과세를 30% 때리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30% 적용받는 사람은 극소수 대주주들밖에 없어요. 코스닥 대주주는 언감생신이야. 안 돼. 시가총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리고 배당도 그만큼 해줄 코스닥 기업 많지는 않으니까. 은행도 대주주들 중에 이 정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펀드나 이런 쪽 외에는 그렇죠. 별로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별로 적용이 많이 안 되는, 특별히 개인 대주주 입장에서도 적용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거라서 이번 안은 곰곰이 이렇게 씹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안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배당주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도 우리가 그 선반영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올해 뭐 KB금융을 비롯해서 은행 주주사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네. 꾸준히 거의 한 2년여간. 이게 또 다 선반영 되어 있는 것 아니까 또 반대로 보면은 시가배당률 지금 가격에선 또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고, 물론 이제 네. 분리과세라는 또 저율의 분리과세라는 또 이점도 있습니다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는 너는 뭐 지금 조방원 가지고는 선반영 됐다고 하더니 뭐 배당주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그 투자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투자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뽑아보자면 저는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니까 투자 수익률만 생각하는데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도 결국은 금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면 배당이라고 할 때 이미 배당을 많이 줘서 주가가 2배가 올랐어. 그러면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간단합니다. 시가 배당률을 계산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시중금리, 한국의 기준금리가 2.5%, 그 다음에 은행 이자율이 뭐 한 3% 내외, 그다음에 조만간에 종합증권사들 중에 예금을 발행할 친구들이 3년 만기를 뭐 한 4% 내외 뭐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3년짜리 4%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럼 은행 이자율을 한 3% 정도로 잡으시고 시가 배당률이 3%보다 꽤 높은 그런 주식은 그럼 비싼 거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그 기업들이 갑자기 실적이 뭐 이렇게 시크리컬이 돼가지고 훅 올랐다 훅 떨어지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배당컷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익의 등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시가 배당률이 시중금리 3%보다 훨씬 높다. 예를 들어 5% 이상이다. 그런 거는 여전히 비싼 게 아닌 거죠. 네, 그 배당은 기준금리를 그다음에 시중 실세금리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고금리 시절에 막 금리 올라가니까 배당주들도 그때 막 후두두둑 떨어졌던 게. 뭐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5% 넘는데 무슨 뭐 배당 수익률 5% 가지고 누가 만족해 막 이런 이야기도 그때 많이 나왔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또 내려가면 배당주에 대한 매력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12월 1일 오후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도 역시 코스닥이 강합니다. 네. 물론 이것도 최근 뭐 며칠 안 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사실 2025년 내내 코스피가 랠리를 펼칠 때 네. 코스닥은 저 이제 찌그러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찌그러진 게 조금 펴지는 수준인데 네. 뭐 정부에서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고 제대로 좀 펴질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워낙 그 말씀하신 대로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조금 코스닥 부스팅이 나오니까 펴지고는 있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계속 이것들이 랠리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코스닥이 지수가 낮았지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약간의 겁쟁이 투자자고 이제 저렴한 가격을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에서는 코스닥은 지수만 안 올라갔지 가격은 여전히 비싼 주식이에요. 매우 비쌉니다. 실적 대비 비싼 주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계속 잘 가려면 정화 작업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고 그래 좋은 기업이라도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줘도 된다. 이런 그 인상을 심어주면 비싸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 훌륭한 실적을 내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있죠.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말도 안 되게 비싸는데 이제 이익이 막 곧 조만간에 이제 내년부터는 빵빵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비싼 가격을 중화시켜 줄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꿈만 가지고 주가를 높게 평가받는다? 그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더 올라가기 위한 어떤 기반 마련이 좀 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국의 대표 기업들은 쉽게 얘기하면 나스닥을 통해서 S&P의 대표주로 등극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코스닥에서 잘 나가서 전체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제일 잘한 게 네이버 정도가 되겠죠. 다 뭐 코스피로 이사 가고. 네. 근데 어쨌든 커서 이렇게 가긴 했지만 좀 건전하고 좋은 회사였는데 지금 네이버는 옛날 회사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포털 회사. 언제적 네이버입니까? 언제적 네이버? 지식인. 예, 1990년대에 신규로 올라온 기업들이죠. 근데 그렇다고 뭐 지금 한국의 대세를 다 잡은 것까지도 아니고 중요한 아주 온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의 뭐 예를 들어 구글이나 뭐 이런 기업처럼 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토양적 환경도 있을 거고.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전혀 그렇잖아요. 잘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코스닥이 질적으로 괜찮은 시장이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전반적으로. 네, 그러려면 저는 요즘 강조하고 있는 거는 거래소가 똑바로 해라. 이 그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코스피 시장이 시장 주관자들이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좀 해라. 그리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제발 민간화해라. 공기업처럼 있지 말고. 공기업처럼 있으니까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 구분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상장 폐지될 회사는 상장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예, 애초에.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구분을 못하면 그럼 AI에 맡기세요. 네. 그거 정도를 못할 정도면 사실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특례 상장, 적자 기업임에도 특례 상장을 할 수 있게 또 만들어줘야 어떻게 보면 벤처 투자, 모험적인 자본이 또 순환이 되는 그런 선순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막 라이센스하고 막 조단위 기술 수출 계약을 맺는 바이오 기업들도 적자 기업으로서 또 상장을 했으니 살아남는 건데 근데 말씀인즉슨 옥석 가리기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막 석들을 올려주니까 맞습니다. 이거 문제 삼으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순도가 되게 높아. 예를 들어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요즘에 뭐 이슈가 되는 ABL 바이오라든가 뭐 등등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예, 코스닥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올라온 바이오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은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대형 파마 회사들하고 해서 현금 창출이 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27년부터는. 이제 저는 이제 현금이 들어와야 믿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옥이죠. 근데 이 옥을 하나 잡았다고
석이 한 7개, 8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개 중에서 7, 8알은 오기여야죠. 그러면 투자자 조합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야, 코스닥지형은 바이오 주식도 다 알테오젠 같아. 근데 가끔씩 한두 개 틀려. 근데 절반 이상 맞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몽땅 오겠죠. 근데 사실 지금 뭐 알테오젠 굉장히 잘 된 케이스지만 과거에 어땠습니까? 바이오 투자한 사람이 2016년 막 그때 막 랠리 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네. 2016, 17년 막 이럴 때 다 죽었어요. 다 시장 떠났지. 그때 거기 집중 투자했던 사람들은 시장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 죽여놨거든요. 물론 이제 붐이 너무 지나치게 왔다가 붐 버스트가 되긴 했지만 제 말인즉슨 붐 앤 버스트가 났더라도 그 기업이 진짜 괜찮으면 버티면 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좀 비싸게 살 수는 있죠. 붐에 내가 막 판단 잘못해가지고 비싸게 샀지만 회사가 없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해줘요. 최대한 해줘야 된다. 없어질 기업인지 아닌지는 좀 구분을 해달라. 그러니까 재무제표만 보고 그러니까 숫자만 보고 숫자는 그 열심히 화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제표 우리가 마사지라고 표현하는 거 열심히 화장해가지고 아니 그 제가 계속 요즘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기업들을 위한 시장이 아니고 소비자들을 위한 시장, 투자자를 위한 시장이지. 누구 때문에 돈 버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상장하는 회사들 때문에 돈 버나요?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돈 버나요? 우리가 수수료를 누가 내나요? 저희가 내잖아요. 네, 투자자들 때문에 생존하는 건데 저는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이거 빨리 좀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코스닥 시장을 너무 공급자 마인드로 네. 그러니까 저 기업들의 벤처 투자 자본을 좀 엑시트 시켜주는 정도로만 볼 게 아니라 네. 백화점에서 알아서 MD들이 좋은 상품들을 잘 걸러내듯이 그럼요. 시장에서도 좋은 기업들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사장님이 야 이거 물건 넣으라니까? 막 이러면 MD들이 자기 목숨 걸고 안 됩니다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가면 그 MD 진짜 뛰어난 MD라고 다른 백화점에서 또 스카우트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겠죠. 아니 전 위에서 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정법으로 정말로 어떤 외적 압력이 들어올지라도 이거 소비자들한테 안 좋으면 막아야죠. 그래야 질이 정화가 되고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코스닥 활성화, 건전화 정책이 될 거라는 거고요. 근데 아까 잠깐 그 바이오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바이오주가 최근에 올라가는 것들 보면은 그냥 뭐 2015, 16년 뭐 그때랑 다르게 꿈과 희망만이 아니라 라이선스 아웃, 조 단위의 계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실적으로 이어진 것들을 통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아, 확실히 달라졌구나. 옛날이랑.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실적으로 가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 투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옥석에 이미 가려져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뭐 좋은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시가총액 엄청 1등, 2등 막 상위권 쫙 포진되고 그쵸. 있으니까 일정 부분 반영은 또 됐죠. 이 정도면 일정 부분 반영은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숫자로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적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시장과.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 이제는 너희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거야 뭐 가이던스를 원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말로 얘네들이 가이던스 한 대로 실적을 내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주가가 고점에서 떨어졌지만 많은 뭐 애널리스트들은 괜찮다. 지금보다 그 목표 주가 더 올리고 하는 게 실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적의 방향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바이오 업체들은 이제 오른 주식들은 숫자로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자꾸 바이오 업체들하고 이제 만나보면 자꾸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코스닥에서 바이오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지금 숫자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 숫자가 보다 구체화되고 그래서 그 숫자 대비로도 이 회사가 주가 대비로도 그 실적 숫자만 가지고도 상당히 괜찮은 회사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다른 바이오도 더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꿈을 꿀 때 제일 잘 갑니다. 그렇죠. 네. 야, 앞으로 이거 된대. 할 때 제일 잘 가요. 모든 버블 앞단은 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영국에서 뉴턴을 망하게 했던 사우스시 버블이라고 하는 남의 회사. 그게 이제 아메리카에 대한 그 투자와 관련된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똑같은 미시시피, 존 로가 이끌었던 미시시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결국 뭐냐면 꿈이었을 때, 그리고 뭐 그 금융 부스팅이 엄청나게 됐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꿈이었을 때 주가가 끝도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존재를 하려면 숫자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이오 주식은 사실은 지금 꿈은 반영을 했고 꿈을 잃었고 이제는 냉정하게 숫자로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외의 기업들은 사실은 저는 전문가들이 투자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은 못 알아먹겠더라고. 너무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그나마 이번에 이제 약물 전달 체계는 그나마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뭐 HC-1 뭐 이런 1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게 어렵죠. 그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인데?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지.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엄민용 위원하고도 바이오 A2G 특강 진행하기도 했었고, 또 저희가 YG 클럽에서 틈틈이 네. 업데이트 세미나 하긴 하는데, 그 혹시나 또 그런 거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YG 클럽으로 네이버에서 YG 클럽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